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비가 이제 부슬부슬 내립니다. 점심시간 때 아주 하늘이 파랗게 맑았거든요. 갑자기 서울 여의도 하늘에는 이제 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집에 갈 때 오늘 굉장히 비가 많이 안 내리고 살짝만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더우니까 조금 더위를 식혀주는 정도로 내려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주호 기자님 둘째 베이비 축하드린다는 이 댓글창이 많은데요. 저희 둘째는 9살 잘 크고 있습니다. 한참 이제 예쁠 때죠. 자, 서보현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골아빠님 사랑해요. 박군영님 좋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4.3포인트 수준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출발,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출발하면서 오전에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전선과 전력 설비, 그리고 ESS, 인터넷, 그리고 조선과 조선기자재, 방산과 우주항공, 2차전지 소재, 화장품 등 상승 출발했는데 오전에 2차전지 소재는 상승 출발 보였지만 오후 들면서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발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은 영향력은 미미했고요. 결국 6월 소비자 물가를 대기하는 관망세 시장이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인플레 2% 목표치로 이동하는 확신을 위해서 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 금리가 소폭 반등하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3%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3.7% 상승하면서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나타냈죠. 자,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을 보여드리면 페드 파월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제 너무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이 경제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장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파월 의장의 원론전 이야기, 인플레이션 2% 목표치로 이동하는 확신을 위해서 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소 좀 매파적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체만 너무 매파적이지만 1분기에 비해서 최근 진전된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냉각된 노동시장이 예상치 못한 악화가 만약에 나타난다 한다면 금리를 인하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지난주에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둔화 발언 이야기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7월에 기습 금리 인하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포지션도 일부 있었다고도 되고 있지만 과도한 시장 기대가 일부 차단되면서 패드 와치 쪽의 금리 인하 확률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을 보였는데요. 자, 8일 같은 경우에는 75.6%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73.3%. 그러니까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는 애매한 파월의 발언 영향을 받았고요. 전일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다소 조금은 숨고르기 양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방산 등의 일부 업종 순환매가 나타났다 볼 수 있고 외국인 현물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났고 선물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금일 순매도를 전환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이 선물 순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장중에 10시 30분경에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중국의 PPI, CPI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요. 6월 물가 중국 쪽의 PPI가 예상을 부합했고 CPI는 예상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영향을 줬지만 크게 어떤 시장을 흔들 만한 이런 이야기는 되지 못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개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의 차익 실현이 나왔고 외국인 순매수는 5거래일 연속 지속됐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 쪽이 1조 4천억 규모의 K9 자줄포 수출 소식이 있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경신했고 업종 기대감이 지속됐습니다. 이 전력기기는 변압기 전선 등의 수출입 데이터가 우상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어제 제가 방송 때 이 전력기기 관련된 다른 데이터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수급 쪽으로나 그리고 대만과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도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고 어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역시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망세 속에 일부 8월
MSCI 편입 기대감 종목, 수급 유입이 되는 종목인데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5거래일 상승 랠리 이후에 외국인 기관 순매도의 대형주 중심의 약세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 부진했던 가운데 제약 바이오 업종만 삼성단 제약 등 개별 기업 감세에 힘입어서 상승세였고요. 테슬라 강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목표 주가 하향에 따른 알버말이 8.8%나 급락하면서 2차전지 소재가 부진한 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외에 신작 발표 이후에 흥행 기대감 등락이 지속되면서 게임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비만약 시장 성장 기대감, 개별 기업 기술 이전 등에 관련해서 비만약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업종별로는 보험 밸류업 기대감에 실적 시즌 앞두고 강세였고요. 의약품, 비금속 광물도 강세였고, 반면 전기 가스업과 의료종밀, 음식료품은 약세였고, 조선주는 HT 현대비포와 STX 중공업, 그리고 HT 한국조선해양 등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테마인데 LS 일렉트릭이 미국 해상풍력 케이블 공장 투자 소식이 나타났고요. 효성중공업과 한전산업 등 수주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강세였습니다. 이 방사는 윤석열 대통령 나토 회의 참석 후에 동유럽향 수주 기대에 현대 로템이 상승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1조 4천억 규모의 자주포 계약 소식에 강세였고요. 반면 2차 전지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전망 하향에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등의 약세였습니다. K푸드 업종은 차익 실은 지속됐고, 차조 대림과 농심, 오리온 등도 약세 국면이었습니다. 이 코스닥은 건설과 운송 강세였고요. 반면 종이와 목재, 기계 장비는 약세였습니다. 이 시장의 시선은 내일 발표될 CPI 지표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그러나 최근 둔화 추세가 뚜렷한 고용이 연준의 새로운 이 금리나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컨센서스 변동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는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별 종목 이슈에 의한 종목 장세가 좀 더 이루어질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MSCI 관련 종목들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지수 리뷰는 8월 13일 예정이고요. 심사 대상 기간은 7월 13일부터 31일까지인데 리밸런싱은 8월 30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MSCI 지수 리뷰 일주일을 앞두고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LS 일렉트릭 등 편입 기대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LS 일렉트릭이 편입 가시권에 있다고 평가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삼천당 제약, 그리고 LS,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순으로 편입 기준이 이제 근접한 순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편출 예상 종목인 SKI 테크놀로지는 외국인 수급이 이탈 계속되면서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삼성당 제약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LS나 LIG 넥스원도 그 영향권에 일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매크로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매크로 지표인데요. 중국 PPI와 미국 CPI 관련된 연관 관계인데, 자,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입니다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생산자 물가 PPI와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간의 상관관계는 꽤 유의미한 모습을 보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상관관계는 약 0.6 정도로 상관관계가 있다 보이는데요. 현재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6월 전년 대비 마이너스 5.3%를 저점으로 지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국의 PPI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오렌지 색깔로 보이실 거고요. 자, 그리고 특히 지난 3월 마이너스 2.8% 이후에 반등폭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디플레 압력이 높은 수준에서 점차 완화되고 있다 평가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중국의 PPI가 상승하거나 하면 미국의 CPI 상승 압력이 또다시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시차를 두고 이렇게 CPI의 상승 압력으로 중국의 PPI가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시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과 해석이 좀 필요하다는 점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PPI가 올라가면 미국 CPI도 다시 조금 고개를 혹시 들까? 이 고민스러운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인데요. 24년 들어서 5개월 중에 4개월 동안 수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약간 이 짙은 푸른색이 레이티스트, 이제 수정치 하향 수정이 된 거고요. 약간 푸른색 이 부분이 as first reported,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추정치가 된 거죠. 리포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푸른 색깔에서 짙은 색깔로 변하는데 이 짙은 색깔로 변한 게 이제 수정치가 되겠죠. 대부분 다 보면 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농업 고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5개월 동안 비농업 일자리, 그 다음에 넌팜 이쪽은 총 24만 개 일자리가 하향 조정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용이 어느 정도 좀 하향 조정되면서 이렇게 약간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겠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또 이제 경기 침체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 완화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운 사이클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인다.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인플레 지표로서는 상당히 좀 다행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면 다울투자증권 자료인데요. 자,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쏠림 현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7개, 특히 이제 5개, 그 가운데 5개가 상당히 높은 그 S&P 500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몫이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한국 시장이에요. 짙은 색깔로 보이는 막대 그래프는 시장 수익률이고요. 푸른 색깔로 보이는 것은 종목 쏠림 현상인데 기준점을 두고 위로 가면은 종목 쏠림이 굉장히 강한 거고 기준점을 두고 아래쪽으로 푸른 색깔이 나오면 시장이 확산되는 겁니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자, 시장 수익률이 50% 이상의 상승적인 것은 뭐 언제입니까? 이게 뭐 2005년 뭐 그리고 2009년 뭐 이럴 때죠. 50% 이상 막 이렇게 치솟았던 그런 적인데요. 직전 연도에 외부 충격이 인한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직전 연도에 외부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안 좋았을 때 다음 해에 전반적으로 50%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났던 그런 관점이죠.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확산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50% 이상 굉장히 많이 올라가던 때는 대부분 다 푸른 색깔로 본다면 확산 국면이었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막대 그래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때는 확산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그 외 일반적인 국면에서 지수 상승은 대다수의 경우에 특정 종목의 쏠림이 현상이 같이 동반됩니다. 이게 짙은 푸른색과 그 다음에 옅은 푸른색을 같이 보면 이게 동반돼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과 더불어서 주가 수익률이 올라왔다. 근데 특히 50% 이상 막 급등하는 시기는 그 전해에 외부 변수로 굉장히 안 좋았던 한 해 다음 해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완화되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갔던 때 특징적인 주 빼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수익률이 나오더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올해 YTD 종목 쏠림 현상 이런 심화되는 부분들은 1월 1일부터 본다고 했을 때 2003년과 2017년 이후에 역대 세 번째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세 번째 강도는 뭐냐면 약간 옅은 푸른색이 어느 정도 세 번째 높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쭉 이렇게 푸른색 점선이 오른쪽 쭉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본다면 역대 세 번째로 높은데 그만큼 쏠림 현상이 최근 들어서 역대 2000년도 이후부터 한 24, 5년까지 최근에 역대 쏠림 현상 세 번째 정도의 쏠림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올해 이제 썸머 랠리를 위한 환경이 좀 갖추어지겠다. 그러니까 약간의 쏠림이 나타나면서 수익률이 좋아지는 뭐 그런 쪽으로 결국은 뭐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대형주나 일부 쏠림이 결국은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다울투자증권의 퀀트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인데요. 지금 검은색 실선은 6월 FOMC 이후의 기준금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흐름을 나타낸 거고 오렌지 색깔이 현재의 기준금리의 흐름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과 12월 두 번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고 있죠. 6월 FOMC 이후에 그 뒤로 현재는 과거 대비 6월 FOMC 이후 대비 지금은 좀 더 높은 확률로 두 번 정도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쳐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역시 이제 전선과 전력 설비인데 어제도 전선과 전력 설비가 상당히 좋았고 오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또 약간 전선과 전력 설비 이야기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오늘도 삼성증권을 통해서 지표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시장이 일단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력기기 업체들 주가가 올해 급등을 거듭하면서 특히 한국 업체들 주가가 산업 전체 내에서 상당히 크게 아웃퍼폼하면서 밸류에이션도 해외 선도 업체들과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대만과 중국, 한국 업체 전력기기들을 비교하는 표를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본다면 대만은 어느 정도 나쁘지 않지만 뭐 고조 그렇고요. 중국은 조금 주춤하죠. 그리고 한국은 2022년, 2023년과 비교해도 24년 현재까지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에서 쳐다봤을 때는 중국 업체나 대만 업체들보다는 결국 자금들이 한국의 전력기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급으로 본다면 HD 현대일렉트릭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지수 편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수급들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보고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재룡전기로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었죠. 실제로 재룡전기의 외국인 수급이 급격하게 올라왔다는 것도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자, 근데 기존 전력기기 업종의 릴레이팅의 논리적인 근거는 역시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트랜지션이 가져온 전기화에 대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북미 교체 수요의 도래, 그리고 오랜 불황으로 인한 업계의 제한적인 생산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제한적인데 갑자기 사이클이 접어들면서 이것을 공급하는 쪽에서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일단 캐파를 증설하기 바쁜 뭐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삼성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첫 번째 사진을 또 비춰드리면 전 세계 전력망 관련된 투자 구성인데요. 교체 수요가 40%, 그리고 신규 구축이 11%, 기존망 보강이 49% 이렇게 형성된다 하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2050년 글로벌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의 비중 전망인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러 가지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IEA, 그다음에 BNEF, 그다음에 BP 뭐 이런 등등에 관련된 슈나이더 뭐 이런 관련된 형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2050년 전망을 하고 있는데 2022년과 2023년 대비로도 이렇게 높은 글로벌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고 있고 특히 일부에서는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전기 비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50%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자, 아울러서 현재 업종 관련된 업황이 구조적인 호황기에 진입해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복합기업 형태의 해외 업체들 대비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사업 구조가 보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업체들은 전력기기 관련된 사업 매출이 거의 뭐 80%, 90%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요. 해외 쪽은 복합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매출이 상대로 좀 낮다고 평가는 됩니다. 진행 중인 증설로 당분간 이익 성장에 대한 추정 가시성이 굉장히 높고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해외 선두 업체와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을 감안한다면 최근 급등에도 국내 전력기기 업체의 주가는 아직 설명 가능한 영역으로 봤고요. 추가 이익 전망상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차익 실현을 전력기기나 전선 쪽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지금 너무 서두를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첫 번째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구리 가격과 북미 변압기 가격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구리 가격이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북미 변압기 가격 추이인데 꽤 많이 21년, 22년 올라오면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도 서서히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북미 변압기 가격 추이가 계속적으로 좋은 형상이고 오른쪽 보시면 전 세계 지역별 전력망 그리드 투자인데요. 제일 높은 곳이 지금 미국이 28%인 것 같고 유럽이 19%, 그러니까 중국도 26%. 그러니까 미국, 중국, 유럽 이쪽이 이제 세계 지역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인도나 캐나다가 3%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미국의 변압기 수입 추인데요. 이 막대 그래프가 수입 규모인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쪽의 수입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최근에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 이쪽도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 구석마다 지금 한국산 수입 비중인데 미국 쪽에서 지금 한국산 수입 비중이 거의 한 5%, 6% 정도까지 빠져 있다가 지금은 한국산 수입 비중이 15% 정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2008년, 2009년, 2010년 정도에는 한국산 수입 비중이 거의 30%에 가깝게 북미 쪽에서 수입을 했다면 그 뒤로 쭉쭉쭉쭉 빠지면서 2020년도 정도에는 거의 5에서 6% 정도 수준까지 빠졌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15%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는 거의 25에서 30% 정도까지 한국 변압기가 북미 쪽으로 수출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글로벌 변압기 시장 점유율입니다. 1위는 ABB, 그리고 2위가 지멘스, 그 다음에 3위 GE, 그 다음에 TBEA, 그 다음에 ACT 현대엘렉트릭이 5위로 평가가 됩니다. 지금 5.2%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주요 업체들의 전력기기 매출 규모 비교인데요. 이 보시면은 오른쪽 세 개가 현대엘렉트릭, LS엘렉트릭, 효성중공업인데 글로벌 업체들 비교해서 전력기기 매출 규모로 보면 좀 작긴 합니다. 이튼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죠. 히타치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ABB 등등이 있죠. 슈나이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전력기기 매출 규모 자체는 좀 작다고 볼 수 있죠. 아까 글로벌 변압기 시장 점유율이 국내 종목들 관련해서는 지금 5.2%가 현대엘렉트릭이라고 했죠. 그런 등을 포함한다면 전력기기 매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글로벌 전력망 투자 전망인데 역시 지금 향후 5년간 연평균 18.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22년, 24년 접어들면서 그 뒤로 28년도, 29년도까지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0년도 접어들어서야만이 서서하게 왼쪽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8년, 29년도까지는 굉장히 급성장하는 그림 자체가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장기 프로젝트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한국 업체들의 변압기 수출 가격 추이인데 캐펙스가 모자라고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변압기 관련된 수출 가격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OPM 마진율이 국내 변압기 업체들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매출단도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한국의 변압기 수출 가격 추이와 고압 중조합인데요. 역시 푸른색이 고압이고 빨간색이 중조합인데 고압 시장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푸른색이 고압 변압기, 그리고 약간 붉은색이 중조합이죠. 중조합 변압기인데 푸른색이 역시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쪽이라 현대엘렉트릭 등과 같은 고압 변압기를 잘 하는 쪽이 역시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볼 수 있겠죠. 오른쪽 보시면은 글로벌 발전 및 배전 부분 투자 추이 전망인데 역시 당분간은 발전 부분 성장률이 오히려 높다. 배전보다는 발전 쪽에 좀 더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부터 28년, 29년까지는 또 배전의 부분보다는 발전 쪽에 이 성장률 기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니까 양쪽 다 당분간은 발전 부분 성장률이 높긴 하지만 역시 배전 부분도 만만하지 않게 계속 성장을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일부 전일 언론에 따르면은 기획재정부가 21일 제2차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에서 대규모 송전망 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 강원 호남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까지 1153km를 잇는 선정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3조 7,100억 원에 달하고 한국전력공사 창사 이래 최대 전력망 건설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세명전기, LS엘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엘렉트릭 등 관련된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LS 같은 경우는 자회사 LS전선이 약 9,418억 규모의 미국 생산시설 투자 결정 공시를 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LS의 북미 해저 케이블 생산시설 투자 관련된 업데이트를 주면서 LS전선이 100% 소유한 북미 자회사 LS 그린링크를 통해서 북미 해저 케이블 생산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자, 총 투자 규모는 한화 9,418억 원으로 부지 구매 비용과 생산시설 투자 규모 합산 금액이고 IRA 48C 보조금 1,400억 원과 주정부 보조금 600억을 합한 2,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수혜가 예상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신규로 건설하는 생산시설의 규모는 예상 매출 규모 약 4천억에서 5천억에 달하는 동해 4호 공장 해저 케이블 생산라인 2개에 1.5배, 해저 케이블 생산라인 3개로 예상되고 북미 공장의 매출액은 7, 8천억 원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4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던 IRA 48C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28년 매출 발생이 필요한데 기존 예상했던 타임라인대로 2027년 중완공 그리고 28년 북미 공장 가동을 예상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 거기다가 또한 현재 독일의 이게
테네티죠. 테네티 프로젝트를 위해서 동해 사호 공장에서 생산 예정된 이 관련 부분에서 해저 케이블의 OPM은 15% 내외로 예상한다 보고 있고, 동일한 스펙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북미 공장 역시 유사한 수준의 수익성 OPM 15%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객사 확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개화하기 시작한 북미 해상 풍력 시장과 현지의 해저 케이블 공장이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프로젝트 수준은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현재 북미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넥사스의 해저 케이블 공장 한 곳만이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외에 글로벌 선두 전선업체인 이게 뭐라 읽죠? 미안이라 읽어야 되나요? 이게 약간 제가 정확하게 발음을 모르겠는데, 이 글로벌 선두 전선업체가 있는데 매사추세츠주에 25년 3분기 생산을 목표로 2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해저 케이블 공장을 증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LS 전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케이블 관련된 투자,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아직까지는 공급이 아주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새로운 어떤 고객사 확보 여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자, LS전선의 북미 생산 시설은 북미 내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초고압 해저 케이블 시장에 강한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겠죠. 자, 그런 것들까지 오늘은 전선과 전력설비 쪽이 움직임이 있었다 보이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골드만삭스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자, 푸른 색깔로 본다면 메타이고요. 짙은 색깔 질서는 이제 구글입니다. 그리고 약간 푸른색, 옅은 푸른색의 오른쪽 점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메타의 2012년부터 23년도까지 에버리지 투자이고요. 짙은 점선은 여전히 이제 구글의 투자이겠죠. 이 자료는 엄블레 리서치에서 올려주신 건데, 구글과 메타의 매출액 대비 캐펙스 비중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메타가 구글 대비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런데 두 회사 모두가 과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점선 오른쪽으로 쭉 점선이 이어져 있는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계획 중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구글과 메타, AI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과거 매출액 평균치 대비 캐펙스가 엄청나게 오버 캐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지출 수준은 높아졌지만 이번 AI 사이클이 이전의 투자 사이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AI 제품의 매출 성장 기여도를 거의 가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분석 또한 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되는 거일 수 있다, 이런 골드만삭스 의견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지출 수준은 굉장히 높죠. 근데 과거 평균 대비 생각해보면 아주 오버슈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열돼 있다, 엄청나게 캐펙스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전부 나중에 무산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럴 정도의 오버캐파 관련된 지출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23년 주요 6개국의 AI 투자 동향인데요. 역시 미국, 그 다음에 EU, 중국, 영국, 일본, 캐나다 이런 순인데, 붉은 색깔 같은 경우는 정보 AI 투자고, 그 다음 푸른 색깔이 민간 AI 투자고요. 합계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어느 시장이 이렇게 AI 투자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결국 미국 시장이 가장 핫하죠.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의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대규모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SS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움직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중 NCS라든지 YM텍, SK 이터닉스, 삼진 L&D, 신성 ST 같은 우리가 전력 저장 장치 ESS 관련된 주가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에라 에너지에 6.3기가와트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했고요. 막바지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알려지는데, 지난해 북미 전체 ESS 용량 55기가와트 시 대비해서는 11.5%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삼성 SDI가 수주를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이 수주한 물량 중에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2분기 차량 인도가 굉장히 좋았던 테슬라가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테슬라의 ESS 관련된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테슬라 2분기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인 9.4GWh 정도의 ESS 제품을 판매했다고 발표했고요. 이는 추정치 대비 2배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간 세계 연간 ESS 판매량 100GWh 중에 테슬라는 15GWh 정도의 판매를 기록한 바가 있고 올해에는 2분기만 9.4GWh를 판매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작년보다 엄청나게 성장했겠죠.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 지금은 8% 정도밖에 안 되는 ESS의 매출 비중이지만 테슬라 내에서 향후에 몇 년 뒤에 뭐 한 30%, 25, 30% 이상까지 ESS의 매출이 올라올 것이다. 마진율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진율이 한 25% 정도 되나요? 20%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련된 테슬라의 실적을 굉장히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삼성 SDI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유진 테크놀로지도 시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전력과 전선, 전력 설비, ESS 관련된 종목들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입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역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2분기 조선 3사 실적이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조선 자회사인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이쪽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한화오션 순으로 극명하게 나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 3사 모두 하반기부터는 건조 선과 피, 가격의 상승, 그리고 공정 정상화 국면에 진입에 따른 비용 감소, 그리고 점진적인 인력량 해소와 강제가 하락세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분기 흑재전환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중장기적인 수주 전략이라든지 실적 개선의 방향성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SK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 관련된 흐름이 나오는데요.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는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 그래프는 영업이익이고 붉은 색깔은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죠. 이 보시면은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9%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8% 정도,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10%대, 한화오션은 한 5% 정도 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매출액, 회색 막대 그래프 매출액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뭐 24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 23년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26년까지 추정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그 다음 표는 홍해, 아델만으로 우회하는 컨테이너 규모 추이인데 이 보시면은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에 2월 이후로 꺾이지 않습니다. 계속 좋죠. 오른쪽 보시면은 수에즈 운하 선박 통행 추이인데 급격하게 급락한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회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컨테이너선 발주 모멘텀도 역시 긍정적이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LNGC 발주 추이와 발주 예상 전망인데요. 이 보시면 24년도 그리고 이 붉은색 실선 오른쪽으로 가는 가로축의 붉은색 실선은 2011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발주 척수입니다. 연평균인데요. 자, 오른쪽 보시면 24년도 보시면 지금 연평균보다 24, 25, 26, 27, 28 다 연평균보다 높은 발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C 같은 데서 피크아웃 논란은 좀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선 관련된 모멘텀도 왔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고부가 가치선, LNG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발주 관련해서는 28년도까지 보더라도 발주 사이클이 피크아웃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수에즈 운하 사태로 인한 컨테이너선 발주 사이클이 재개됐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 컨테이너선 수주 사이클이 단순히 백로그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조 선종 믹스 효과를 통해서 조선주 실적 기대에 대한 컨빅션을 견고하게 만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언급까지 했고요. 우호적인 환경 속에 견조한 수주세 그리고 신조선가까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조선 3사의 수주장구와 신조선가 추이입니다. 이게 왼쪽 쪽에 보시면
회색 음영 부분들이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거든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조선가 지수가 붉은색 실순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신조선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오른쪽 보시면은 조선사 3사의 평균 PBR과 신조선가 지수 추인데, 자, 신조선가 지수가 붉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실선이 평균 PBR입니다. 이 평균 PBR이 과거 2007년도 갔을 때는 PBR이 거의 4.5배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엄청나게 높은 PBR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올라와서 PBR이 약 2배 정도 언저리로 PBR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본다면 뭐 2008년도가 좀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고, 과거에서는 뭐 PBR이 약 2배 정도 넘어가면 조금 이제 단기적인 어떤 고점을 형성했던 대부분 것이 2010년도 이후로부터는 PBR 2배가 넘어가면 단기 고점을 형성했던 기억도 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배 넘어가는 모습이 이제 거의 다다라왔기 때문에 2배로 오니까 좀 경계하는 심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글쎄요, 과거 2008년도에 PBR이 4.5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던 걸 감안한다면 과연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역사가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좀 더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조선과 조선 기자재도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주는 뭐 개인들 분들이 결국은 최근에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섹터로 이야기되고 있죠.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약 2년 정도 뒤에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제 수주 확보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약간의 2년 정도의 이 기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오늘 방산업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약간의 순환매가 돌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쪽에 미팅을 가면서 관련된 뭐 수주 체결 소식 이런 것들도 들리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국방부와 1조 4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루마니아 K9 자주포 언급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와 K9 자주포 54문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독일의 PGH-2000 그리고 튀르키예의 퍼티나 자주포 등 나토의 경쟁 제품을 제치고 이번 사업을 획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K9과 K10 외에도 정찰 기상 관측용 촬영형 장비, 그리고 탄약 등의 자주포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야기되고 있고, 현지 업체와 협력해서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 운반차 36대 등을 오늘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한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KB증권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번 계약으로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 운영하는 10번째 국가가 됐다고 운영하면서, 특히 독일의 PGH-2000, 튀르키예의 퍼티나 등의 나토 가입국 제품들과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루마니아는 보병 전투 장갑차와 주력 전차 등의 도입 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의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에 호주군에 공급할 예정인 AS-21 레드백 장갑차를 기반으로 도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력 전차 사업에는 현대로템이 K2 흑표 전차로 도전 중인 상황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오늘 굉장히 관심을 또 받았죠. 또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폴란드 국영방산그룹인 PGG와 그 다음에 폴란드형 K2 전차 생산 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만료된 기존 컨소시엄 계약을 연장했다는 거고, K2PL 2차 이행 계약 연내 체결을 위한 컨소시엄 간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이 되고요. 현대로템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46대의 폴란드 K2 전차를 조기 그리고 적기에 납품했고, 앞으로 올해 하반기 38대 그리고 내년에 96대의 총 180대를 납품할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현대로템과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래도 코츠 테크놀로지, SX 엔진, IC 시스템, 풍산 등 방산 관련된 종목이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삼성전자입니다. 언팩 행사가 이제 이야기 되겠죠.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프랑스 파리의 카르젤 디 루브르에서 24년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출시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이은 두 번째 AI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 6가 이어서 갤럭시 링 그리고 갤럭시 워치 7
그리고 갤럭시 버즈 3 등 신제품이 되게 공개될 거 알려지는데 링 같은 경우가 또 되게 궁금하죠. 우리가 처음 나눈 기기이기 때문에 이게 링을 끼고 과연 이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링을 사고 싶어 할까 이게 또 되게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반지겠죠. 특히 이제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 6 시리즈는 AI 통역 기능을 스마트폰 내장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왓츠 앱이라든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3자 메시지 앱에서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확장성을 여전히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작에 사용된 퀄컴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 2세대보다도 발전된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탑재되고 온 디바이스 AI 구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엑시노스가 좀 안 들어가나요? 그래서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엑시노스가 안 들어가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탑재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따라서 원익 큐브라든지 SKC, KH바텍, 서진시스템, 대덕전자 관련된 일부 갤럭시 관련된 부품주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역시 이제 오늘 2차 전지 소재도 그렇고 조금 조정을 받았죠. 특히 이제 삼성의 SDI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삼성 SDI가 25년, 26년 실적 추정치가 추가적인 하향 리스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26년까지 실적의 경우에는 삼성 SDI가 고객사 전동화 추진 과정에서 물량 증가세 지속될 것을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정책 경로 변화에 따른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에 대한 롤백을 주장한 EPP가 유럽의 의회 일당을 차지한 점, 그리고 바이든 역시 연비 규제 완화 발표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자동차 고객사들의 향후 2, 3년 전동화 계획이 조정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2016년부터 23년까지의 그린 웨이브 시기, 그리고 파리 협약 체결, 그리고 유엔 탄소 중립 선언, 탄소 배출 규제 시작, 그리고 전기차 보증금 확대, 그리고 미국의 파리 협약 복귀, IRA 법안 발표로 이어지던 친환경 정책 강화 기조가 고물가, 고금리, 양극화 심화, 전쟁으로 이어지는 협공의 그동안 그 동력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평가를 했고요. 정책 흐름은 실적과 밸류에이션 팩터 모두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삼성 SDI의 주가 상승 동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삼성 SDI도 그렇고 조금은 대부분 다 조금 처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알버말입니다. 알버말이 전일 8.8% 급락하면서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이던스 하향 우려로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알버말이 좀 급락 추세로 이어졌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헤드라인입니다. 폭스바겐이 아우디 EV 판매 부진 여파로 브뤼셀 공장을 폐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발표했고요. 브뤼셀 공장 폐쇄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 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최대 26억 유로까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아우디 Q8 e-tron EV를 단산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수요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도 좀 악재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주시면 포드 배터리 공장에 대한 지원금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세요. 로이터 통신 그 다음 표를 좀 보여드리면, 예, 이겁니다. 포드의 배터리 공장의 지원금이 삭감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표는 키움증권에서 오늘 올려주신 트렌드포스 자료인데요. 6월 배터리 다운스트림의 재고 조정으로 리튬 가격 하락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리고 단기 공급 가격 상황과 리튬염, 탄산리튬의 수요 부진으로 탄산리튬 가격은 재차 하락세이고 지난달 톤당 10,000위안 정도 수준에서 90,000위안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EV 배터리 가격도 하락했는데 6월 EV 배터리 셀 가격은 5월 대비 1, 2% 하락을 했고요. 3원계 그리고 각형 EV 배터리 관련해서도 전월비 마이너스 2.2% 빠졌다는 겁니다. LFP 각형 EV 배터리도 전월비 2.6% 하락했고요. 3원계 같은 데는 파우치 EV 배터리도 전월비 1.2%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 시장은 3월과 5월의 피크 시즌 이후에 다운스트림의 충분한 리스타킹으로 인해서 6월부터 배터리 셀 원재료에 대한 수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7월 시장 수요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톤당 8만에서 9만 위안 정도 범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3분기에도 배터리셀 가격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의 반등 여부는 3분기 말 예상되는 리스타킹 수요 강도에 따라 결정되니까 3분기 말까지 좀 보수적인 이야기를 트렌드 폴스에서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